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시가 도심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고 이 비용을 청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일본은 외무상이 최근 독일 정부에 철거를 요구하는 등 집요하게 압박을 가해왔는데요. 베를린시가 밝힌 철거 명령의 이유와 그 배경을 나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독일 베를린시 중심지인 미테구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독일 내 세 번째 소녀상이긴 하지만 공공장소에 세워진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지 한인 시민단체인 코리아 협의회가 주도해 구청 허가를 받고 설치했는데 허가를 내줬던 미테구청이 오늘 돌연 이 단체에 철거 예고장을 보냈습니다. 오는 14일, 즉 일주일 내에 잦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철거 이유로는 사전에 알리지 않은 비문을 설치한 것을 들었습니다. 비문엔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아시아 태평양 전역에서 여성들을 성노예로 강제로 데려갔다. 생존자들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비문이 일본에 반대한다는 인상을 준다며 뒤늦게 문제 삼은 겁니다. 미테구청의 이 같은 조치는 일본 정부가 독일 정부에 철거를 요청한 이후 며칠 만에 나왔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은 소녀상 설치 직후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곧바로 철거를 위해 나서겠다고 했고 모테기 외무상은 독일 외무장관에게 직접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やり取りはありました。ベルリンの街にそういった像が置かれることは適切ではない、そのように考えております。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현지 공관 등을 동원해 베를린 주의회, 주정부, 미테구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우익 세력들도 현지 관청에 항의성 메일을 계속 보내서 공무원을 아주 피곤하게 해서 결국 시민단체 분들이 소녀상을 이제 철거한다. 시민단체 측은 소녀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을 빼놓을 수 없다면서 독일 측이 뒤늦게 비문을 문제 삼는 것에 반발했습니다. 이걸 철수해달라는 과정에서도 저희와 한마디로 대화를 나눈 것이 없고 그 일방적으로 그 편지를 통보했으며 이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의 압력으로 소녀상이 철거 위기에 놓인 사실을 알리고 현지의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일본의 소녀상 철거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전 세계에 설치되는 소녀상에 대해 집요하게 철거 로비를 해왔죠. 실제로 그렇게 철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 정부는 민간의 일이라면서 공개적인 대응을 자제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이게 맞는 건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조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녀상 설치를 추진했던 시민단체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가 이런 반응을 할 거라는 것도 다 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것이라고 다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철수를 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된 일이기도 했습니다. 소녀상은 지난 2013년 미국 글렌데일시를 시작으로 캐나다, 호주, 중국, 독일 등 해외에 설치됐는데 이때마다 일본은 현지 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또 외교 공관을 중심으로 집요하게 설치를 방해하거나 적극적인 철거 로비를 해왔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워낙 로비를 많이 하니까 정기적으로 일본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소녀상 만드냐, 소녀상 언제 세우냐 그걸 너무 열심히 물어보기 때문에 미국 글렌데일의 전직 시장은 일본 총영사로부터 자신의 임무는 소녀상 철거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He said without any doubt that his mission here in Los Angeles, he didn't talk about trade, he didn't talk about he wanted to talk about what we can do to get rid of that statue. 실제로 지난 2016년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에선 설치가 무산됐고 작년엔 필리핀 소녀상이 설치 이틀 만에 철거됐습니다. 심지어 부산의 일본 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대해서는 아베 전 총리까지 나서 압박했고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을 철거했다 거센 후폭풍을 맞기도 했습니다. 이번 베를린 소녀상과 관련해서도 일본 관방장관과 외무상이 독일 정부 측에 철거를 요청한 데 이어 주독 일본 대사관 측이 지방정부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이 일 때마다 우리 정부는 민간단체와 협력하겠다,
일본 정부가 끼어들지 말라고 촉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소녀상 철거 명령 소식이 전해지기 직전까지도 우리 정부는 민간이 자발적으로 소녀상을 설치한 데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 스스로 밝힌 바 있는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에도 역행하는 행보라고 봅니다. 소녀상 설치를 국가 간의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일본의 속셈에 말려들지 않고 물밑에서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소녀상이 번번이 철거되면서 일본의 철거 로비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효정입니다. 임신 초기 낙태만 허용하기로 한 정부 입법 예고안에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요구해온 여성계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낙태 처벌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을 거꾸로 되돌렸다는 겁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는 처벌도 허락도 필요 없다. 오늘 오전 청와대 앞. 위아래 검은 옷을 입은 시민단체 회원 수십 명이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적힌 손팻말들을 바닥에 펼치고 누웠습니다. 지난해 4월 헌재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임신 14주에서 24주는 조건부, 임신 24주 이후 낙태할 경우엔 무조건 처벌받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결국 여성의 권리도 조건부로만 인정해 위헌이라는 겁니다. 출산과 양육 전반의 지원 사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이들은 낙태가 범죄로 남아있는 한 임신 여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면서 여성들의 안전한 임신 중지를 위한 보건 정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 처리하라. 같은 시각 바로 옆에선 14주인의 낙태 허용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태아와 엄마 모두에게 얼마나 야만적인가. 한국교회총연합회 등 종교계 일부에서도 태아는 별개의 생명체라며 정부 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대한산부인과학회 등 의료계는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조건 없는 낙태 허용 시기를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단체들은 입법 예고 기간인 다음 달 16일까지 청와대 앞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1인 시위와 온라인 시위를 함께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이번 정부안에 대해 청와대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존중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삭제한 새로운 법안을 내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어느 하나도 소홀할 수 없는 중대 가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자의 실질적 조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마련한 입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결정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주무부처인 법무부, 복지부와 충분히 합의한 결과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민주당 당권주자였던 박주민 의원은 낙태의 비범죄화를 염원한 시민들의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부 무시한 것일 수 있다며 대체 입법 방침을 밝혔습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하고 안전한 임신 중절은 보건상의 관점에서 모자보건법의 그 절차나 프로세스를 규정하는 식으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도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며 입장을 같이 했습니다. 정의당도 참담하다며 비판에 나선 가운데 범여권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낙태죄 근조를 뜻하는 검은색 옷을 입고 국회 기자회견장에 나왔습니다. 정책 결정권자들 중 여성의 비중이 절반만 되었더라면 이렇게 쉽게 시계바늘을 되돌리는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법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내일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해서 펴낸 것을 기리는 한글날인데요. 광화문 광장의 이 세종대왕 동상이 다시 한번 차벽 속에 갇히게 됐습니다. 광복절에 이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가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에도 집회를 신청했는데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경찰이 이번에도 차벽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개천절 서울 광화문 광장. 경찰 버스들이 광장 주위를 에워쌌고 보수단체 회원들의 집결이 차단됐습니다. 한글날인 내일도 보수단체들은 도심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개천절 때와 마찬가지로 전광훈 목사 측은 옥중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을, 일부 보수단체들은 도심 곳곳에서 피켓 시위, 그리고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 자택을 거치는 차량 집회를 이어 예정입니다. 우리가 경찰 차벽으로 모든 게 막혀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본권도 막혀버렸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경찰의 차벽에 의해서 막혀버렸습니다. 다만 광복절 집회단체가 모인 8.15 비대위 등이 신고한 대규모 집회는 법원이 최종 금지시켰습니다. 경찰은 한글날인 내일도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NS 등에 올라온 글들을 분석한 결과 보수단체의 집결 규모가 개천절 때보다 더 클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차벽, 경찰 폴리스 라인 등 차단 방지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과잉 공세가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자 수위를 일부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부터 도심 일대에서 차벽과 차단벽 설치 작업에 나섰습니다. 광화문 광장 한 복판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경찰은 이곳에 차벽을 설치하기로 했고 이 광장으로 통하는 지하철역 출구도 서울시는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버스도 광화문 주변을 무정차 통과할 예정입니다. 불법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광화문 차벽의 위헌 논란에 대해선 지난 2009년 당시 서울광장 차벽은 2주 동안 모든 통행을 막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광화문 차벽은 불법 집회 참가자들의 진입만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자, 이어서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발생한 확진자 수는 69명으로 어제보다 40명 넘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부산에서는 간호조무사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았던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방역당국이 이 간호조무사를 찾아갔더니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먼저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 한 동네에 사는 90대와 80대, 50대 3명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 각자의 집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은 공통점이 있는데 이후 하나둘씩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들에게 주사를 놓은 여성은 고령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집으로 방문해 주사를 놔주는 일명 주사 아줌마입니다. 이 간호조무사 또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아 방역당국이 찾아갔더니 지난 3일 급성 심장사로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10월 3일 사망하였고 10월 5일 장례를 치러서 지금 현재는 부검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숨진 간호조무사를 통해 주사를 맞은 사람이 더 있을 가능성이 커 추가 감염 여부가 우려됩니다. 활동한 지역이 부산시 전역일 것으로 생각되어 9월 이후에 집에서 개인적으로 주사를 맞은 분은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 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울에선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던 교인들이 코로나19에 걸리는 등 종교 집단 새 집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온라인 예배 준비 과정에서 모인 교인들끼리 악수나 포옹 등 접촉이 있었던 걸로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집단 감염이 전국에서 이어지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한글날에 예고된 보수단체 집회가 변수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다중의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을 때 위험 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앞서 8월 15일 광복절 도심 집회를 고리로 확진자는 짧은 기간에 647명까지 불어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자, 우려했던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통한 집단 확진 사례도 또 나왔습니다. 벌초를 함께했던 아들과 며느리, 딸과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일가족 9명이 무더기로 감염이 됐는데요. 이들이 접촉한 사람들만 300명이 넘어서 지역사회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추석 당일인 지난 1일 대전에 사는 70대 부부와 아들, 딸 부부 등 일가족 9명은 고향인 경북 예천을 방문했습니다. 차량 2대에 나눠 탄 이들은 벌초를 한 뒤 점심을 먹고 다시 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닷새 뒤 할아버지인 70대 남성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다음 날엔 아내와 아들, 딸 부부 가족, 그리고 오늘은 경기도 평택에서 군 생활 중인 20대 손자까지 함께 벌초를 다녀왔던 9명 모두가 확진됐습니다. 대전과 예천을 오가는 동안 차량 안에서 일가족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추석 당일 하루 종일 함께 있으면서 집단 감염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야외이지만은 같이 벌초를 하고 또 식사들을 한 걸 놓고 봤을 적에는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감염이 되지 않았나. 사위가 근무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연구동 한 개동을 폐쇄했고 같은 동 직원 450여 명이 자택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니는 아들과 어린이집 교사인 며느리, 손녀가 등교했던 중학교와 손자가 운동한 야구단까지 접촉자 수만 300명이 넘습니다. 확진자들이 다니던 직장과 학교, 공부방 등지에서 접촉자가 광범위하게 늘었고 아직까지 최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지역사회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할아버지인 70대 남성이 추석을 앞두고 이웃 주민을 만났다가 감염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이웃 주민 일가 친척 15명도 추석 연휴 첫날 함께 모여 식사를 했는데 참석자 가운데 3명이 확진된 겁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감염돼 바이러스를 전파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한글날 연휴를 거치면서 소리 없는 감염이 확산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미국의 비영리 단체 화상연설에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을 강조했죠. 야당과 일부 언론이 지금이 종전선언을 거론할 때냐며 비판했는데요. 이에 청와대가 그럼 한반도 평화 얘기도 못하냐면서 정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조국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보름 전 유엔 총회 연설에서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역설한 문재인 대통령. 이번엔 당사국인 미국에 직접 종전선언을 위한 한미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양국이 협력하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게 되길 희망합니다. 동맹인 미국은 물론 북한과도 소통해 멈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겁니다. 일부 언론과 야당은 이 와중에 또 종전선언이냐고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피살된 상황에 또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한 대통령의 집착에 슬픔을 넘어 두려움마저 느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뗄 수 없는 건데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가 평화를 얘기하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논란은 통일부 국정감사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때문에 북한 비핵화는 뒷전이 됐다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종전선언을 선언만 하면 비핵화도 되고 평화도 오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고 있잖아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그런 선후 문제로 도식화하면 안 된다고 반격했습니다. 그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선순환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또 역으로 비핵화가 돼야지만 그 종전선언이 되는 거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유엔 연설을 포함해 평소에도 종전선언과 비핵화 두 가지 모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MBC 뉴스 조국현입니다.
퇴원 이틀 만에 집무실에 복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아직까지 완전히 회복됐다는 판정을 받은 게 아니어서 무모한 행동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코로나에 걸린 게 신의 축복이다. 국민들도 자신과 똑같은 치료를 받게 하겠다면서 선심성 발언으로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사람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것도 아니어서 남한테 옮길 수 있는데도 사무실로 정상 출근했습니다. 선거까지 이제 27일,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I feel great. I feel like perfect. So I think this was a blessing from God that I caught it. 자신한테 쓴 항체 치료제가 기적의 치료법인 것처럼 선전하며 국민들도 대통령과 똑같은 치료를 받았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공학 회사 리제네론의 치료제는 고작 10명 정도한테만 쓴 데다 공식 승인도 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미국에서 트럼프처럼 치료를 받으려면 우리 돈 1억 원이 넘는다는 계산도 나왔습니다.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혈액에서 항체도 나왔다고 했지만 전문가들은 치료제에서 검출된 걸로 보고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입니다. 양성 판정 직전에 다녔던 유세와 모금 행사 때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수도 있는데 백악관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I don't know when he last tested negative, and I've answered this question a number of times. 코로나19는 부통령 TV 토론에서도 핵심 이슈였습니다. They knew and they covered it up. The president said it was a hoax. They minimized the seriousness of it. The reality is that we will have a vaccine, we believe, before the end of this year. And it will have the capacity to save countless American lives. 토론자 두 사람의 거리는 3.7m로 지난번 트럼프 바이든 토론 때의 2배가 됐고 그때는 없던 투명 가림막도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대선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애써 피하려던 구도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한테 작게는 9%포인트, 크게는 16%포인트까지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대신해서 오늘 주요 대학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공식적인 반성이나 사과가 없는 상황인데요. 병원장과 의대 교수들이 대신 나서서 국가고시를 보게 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정부는 여전히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와 고려대 등 국내 주요 대학 병원장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대신해 의료계 선배들이 국민들에게 사과할 테니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질책은 선배들에게 해주십시오. 우리 의대생들이 미래 의사로서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국가고시 거부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의료계의 사실상 첫 번째 사과였지만 당사자인 의대생들이 아니라 제3자가 대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의과대학 각장단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일주일 뒤인 오는 16일까지 국시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내년에는 2,700여 명의 의사 배출이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서울시 의사회도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장은 권익위에 의사 국가고시를 빨리 치러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전달했습니다. 국시 응시 거부 사태 초기만 해도 사과 한마디 없던 의료계가 정부의 재응시 불가 방침이 계속되자 대국민 사과도 하고 민원도 넣으며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백 개를 치르고 있는 국가시험을 어느 한 시험만 예외적으로 응시자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험이 거부되고 또 재응시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의대생들에게 시험 기회를 주는 건 특권과 반칙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국민 여론이 대다수라서 정부가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지난 1월 홍콩의 한 재벌 3세가 강남에서 성형수술을 받다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홍콩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뉴스가 됐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당시 의료진에게 심각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술 전에 해야 할 기초적인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술 동의서는 병원이 마음대로 작성했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월 말 강남의 한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보니에비타 로 씨가 숨졌습니다. 로 씨는 홍콩의 의류재벌 창업주의 손녀로 홍콩 재벌 3세였습니다. 이미 안면 윤곽술을 받았던 로 씨는 다시 이 의원에서 허벅지 지방 흡입 수술과 가슴 확대 수술을 동시에 하는 자가지방 이식 수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도중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겼고 급히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의료진 과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환자에게 진정제로 사용됐던 프로포폴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수술 전 약물 기초 검사를 건너뛰고 수술 동의서 같이 환자가 직접 써야 하는 의료 기록을 병원이 맘대로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입에서 피가 나더라 이 말이 나오잖아요. 가슴 수술하거나 허벅지에서 지방 흡입했는데 입에서 피가 왜 나겠어? 부랴부랴 거기에 넣어가지고 이제 기도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삽관하려고 하다가 또 경찰은 수술을 맡았던 집도의 김모 씨는 성형외과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였으며 수술 과정에 마취과 전문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로 씨가 홍콩에서 서울 강남까지 성형수술을 받으러 온 과정도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은 물론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로 불리는 브로커도 각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지만 로 씨를 소개한 브로커는 정식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로 씨의 유족 측은 사망사고가 났는데도 여전히 해당 병원과 의사가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는데 현재 이 의원은 문을 닫아버려 의사 김 씨가 성형수술을 계속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세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술에 참여한 의사 김 씨 등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또 중화권에서 성형관광을 무분별하게 유치해온 무자격 브로커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성형수술을 받다 숨진 사고는 또 있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부른 고 권대희 씨 사망 사건입니다. 검찰이 당시 성형외과 원장 등 의료진을 기소하면서 핵심 혐의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쏙 빼놔서 비판이 일었는데요. 법원이 이번에 무면허 의료행위도 재판에 넘기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의사 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9월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의 수술실, 양악수술을 하던 의사들이 갑자기 나가고 간호조무사들만 남은 채 환자가 방치됩니다. 수술대에 누워있던 대학생 권대희 씨는 과다출혈로 끝내 숨졌습니다. 검찰은 원장 장모 씨 등 의료진을 재판에 넘기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의사 없이 간호조무사가 혼자 지혈한 무면허 의료행위, 즉 처벌이 무거운 의료법 위반 의혹에는 면죄부를 준 겁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정말 너무 서러웠어요. 검사가 자기 입으로도 그렇겠어요.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죽었다라고 유족을 기망한 거죠. 유족은 담당 검사가 의사 측 변호사와 친구 사이라 봐준 거라 의심하며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재정 신청은 한 해 0.3% 극소수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들 의료진 3명을 모두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추가 기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의료사고,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 같은 죄목으로 금고 이상형이 선고되더라도 면허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 의료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형상이 있었죠. 면허 취소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소된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회에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형이 선고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됐습니다. 성폭력이나 살인, 절도 등
강력범죄로 처벌된 의사들이 버젓이 진료 현장에 돌아온다는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건대입법 제정안을 포함해 의료계의 로비와 반발로 모두 국회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셋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다면서 추가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인데요. 홍 부총리는 자신도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비워주고 새로 구해야 돼서 전세난을 직접 겪고 있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박종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홍남기 부총리. 질의는 부동산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전세난에 대해 묻던 의원들은 홍 부총리의 전셋집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현재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홍 부총리는 2년 만에 이 집을 비워주고 새로 구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내년 1월 전세 기간 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을 청구해 전세를 2년 더 연장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비워달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매물도 거의 없고 가격 역시 크게 오른 상황입니다. 장관님 내년 1월에 이사하신다면서요?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아직.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전세난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전세값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 청구에 따라 매물도 줄고 새로 계약할 땐 전세값을 많이 올리고 있다며 추가 대책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2개월 정도가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전세 시장이 안정화되지 못해서 저희도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계속 정부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6월 이후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전세값은 지난달엔 0.53% 올라 5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홍 부총리의 추가 대책 발언과 관련해 기재부와 국토부는 전세값 동향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 내용과 시기가 논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인천의 학원 강사 기억하시죠? 당시 직업과 동선을 속여서 방역당국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결국 7차 감염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오늘 법원이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이 강사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초 이태원 클럽을 진원지로 코로나19는 다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인천에서의 확산세는 걷잡을 수 없었는데 원인은 학원 강사 1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강사는 방역당국의 검사 단계에서 직업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고 이태원에 클럽을 다녀온 사실도 고의로 숨겼습니다. 7시 정도면 집에 그냥 들어갔다라고 항상 하는 거예요. 뭐 젊은 친구이기도 하고 지인도 한 명 나왔고 좀 미심쩍은 느낌이 있어서. 방역당국은 GPS 조회를 통해서야 정확한 동선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닷새가 흘러갔습니다. 접촉자를 찾아 격리 조치를 해야 하는 초동 대응은 할 수 없었고 확진자는 순식간에 늘었습니다. 이 학원 강사가 학원 수강생과 과외생에게 옮겼고 동전 노래방 이용객과 택시기사, 돌잔치에 하객까지 줄줄이 이어져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이 학원 강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인천지법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역학조사를 받으며 20번 이상 거짓으로 진술했고 60여 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해 사회 경제적 손실이 컸다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공포심과 두려움도 말할 수 없이 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0대의 비교적 어린 나이라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강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인천시는 1심 선고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강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최근 일본에선 도쿄만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난다, 이런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대지진의 전조라는 분석도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정체불명의 악취는 지난 6월 초 도쿄만 입구 미우라시와 요코즈카시에서 시작됐습니다. 가스 냄새,
고무 타는 것 같은 냄새가 난다는 119 신고가 최근까지 300여 건 접수됐습니다. ゴムが燃えたような感じの匂いっていうんですかね。お魚がなんか腐ったみたいな匂いがして。 지난 3일에는 도쿄와 더 가까운 요코하마에서도 수십 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ずっと匂い嗅いでたら体調が悪くなりそうだったので、すぐ窓は閉めました。 경찰과 소방 당국이 조사에 나섰지만 화학 공장 사고나 가스 누출 등은 없었습니다. 모두 바닷가 도시라 고래 사체가 썩는 냄새라거나 플랑크톤이 분해되면서 나는 냄새라는 분석도 나왔지만 분명치 않습니다. でも結構怖いですよね。たまに変な匂いすると原因がまだ分かってないっていうから。 또 다른 가능성은 대지진 전조입니다. 해저 단층의 이동으로 암석이 부서지면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분석인데 1923년 관동 대지진, 95년 고베 대지진 때도 악취 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斜面崩壊、岩石が割れるときにはよくそういった匂いがします。いわゆる関東大震災の時にも異臭騒ぎというのは記録されておりまして。 또 거대 히메어 출현도 대지진의 전조로 여겨지는데 지난 6월 도쿄 인근 지바 앞바다에서 6m 크기의 메가 마우스가 포획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유라시아, 북미, 필리핀 등 4개 지각판이 만나는 접점인데다 냄새 신고가 잇따른 미우라 반도 앞바다는 관동 대지진의 진원지로 꼽히는 사가미 해저 협곡이 지나는 곳입니다. 지난 2018년 정부 지진 검토에는 사가미 협곡과 연결된 남해 해곡에서 30년 안에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에서 80%라며 언제 지진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올 들어 발생한 진도 4 이상 지진 38건 중 13건은 도쿄도가 있는 관동 지방에 집중돼 있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異臭発生源や異臭物質などが判明した際には必要に応じて専門家の派遣等の協力を行っ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악취 신고가 잇따른 가나가와현이 자체 조사에 나선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체는 알 수 없고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돈을 송금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서 엉뚱한 곳으로 보내는 걸 차고 송금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도 상대방이 거부를 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10건 중에 5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직장인 김모 씨는 한 달 전 증권 계좌에 50만 원이 입금됐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돈을 보낸 이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입금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돈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뭐지 하면서도 출처를 모르는 돈이 들어와 어리둥절해하는데 30여 분 뒤 증권사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다른 고객이 실수로 보낸 돈, 즉 차고 송금한 돈이니 출금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의 문자를 누르면서도 김 씨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혹시 잘못 돌려줬다가 제가 사용하는 금융계좌들이 정지되거나 하면 금융사에서 그 부분은 본인들이 확인을 할 수가 없다고. 이 같은 차고 송금 사례는 지난해에만 15만 건, 금액은 3,200억 원에 달합니다. 3년 새 30% 가까이 급증한 겁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간편 송금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하거나 상대방을 잘못 누르는 등의 실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뱅킹 이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율이 이제 점점점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창구에 가서 직접 쓰는 것보다는 개인이 직접 하다 보니까. 하지만 김 씨처럼 돈을 돌려주는 경우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지난해 은행에 접수된 차고 송금 반환 청구 건은 13만여 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6만 3천 건, 금액으론 1,190억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돌려주지 않은 돈은 최근 5년 동안 5,400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넷에는 1,500만 원을 잘못 송금했는데 반이라도 돌려받고 싶다. 전 재산을 잘못 보냈는데 반환 요청이 쉽지 않다는 피해 호소글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돈을 받을 사람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것. 유일한 방법은 소송을 거는 거지만 비용과 시간 등이 부담돼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고 송금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실수 차원을 넘어서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인한 금융거래 시스템 발전의 부작용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차고 송금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국회에는 차고 송금한 돈을 개인이 아니라 공공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받아주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자, 우리 동해바다에서 때를 지어 헤엄치는 귀여운 돌고래들의 모습입니다. 수산과학원이 매년 우리 바다에서 고래들을 관찰하고 있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더 많은 고래가 발견됐습니다. 종류도 더 다양해졌다고 하는데요. 정인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넓은 동해바다 수면 위로 돌고래 수십 마리가 때를 지어 헤엄칩니다. 배 앞부분을 따라 앞서거니 뒤서거니 힘차게 내달리는 고래떼. 우리나라 연안에서 주로 서식하는 참돌고래입니다. 물속을 유유히 헤엄치다 물 밖으로 몸을 내미는 이 고래는 큰머리 돌고래. 이름처럼 둥글고 커다란 머리가 특징인데 4m가 넘는 진한 회색 몸통에는 핥힌 상처와 흰색 반점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열대와 온대에 걸친 넓은 해역에 분포하는데 우리나라 연안에선 좀처럼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연안에서는 확실히 보기 힘든 개체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작년 조사 같은 경우는 먼바다 나가서 거의 4-5개체 발견했었고 올해에도 먼바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잠시 숨만 쉬러 물 밖으로 올라왔다 금세 사라지는 이 고래는 길이 8m가 넘는 대형 밍크고래입니다. 그런데 올 들어 동해바다에서 대형 밍크고래가 18마리나 발견됐습니다. 평년의 2배, 수산과학원이 우리 바다에서 조사를 시작한 지 20년 만에 가장 많은 개체수가 확인된 겁니다. 밍크뿐 아니라 큰머리 돌고래 등 모두 69마리의 고래가 관측된 데다 혹등고래, 범고래, 긴수염고래 등 발견되는 종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육지와 가까운 동해 앞바다를 대상으로 조사해오다 올해는 연안부터 200캐리까지인 배타적 경제수역, EEZ까지 조사 범위를 넓힌 이유도 큽니다. 하지만 우리 바다에서 이렇게 많은 종류와 개체수가 발견된 건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앞으로 심층적인 고래 연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안역 쪽에서는 주로 참돌고래나 낫돌고래가 주로 발견이 되고 외역 쪽에서는 깊은 수심을 좋아하는 흑범고래나 큰머리 돌고래가 주로 발견이 됩니다. 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해에 사는 고래 수가 얼마나 왜 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고래가 많아 고래바다라고 불렸던 동해. 먼 바다로까지 조사 범위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종과 많은 고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 청소년들을 채팅으로 유인해서 감금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에게 최대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조직적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호 기자입니다. 20살 A씨와 선후배 등 13명이 미성년자를 감금한 채 성매매를 시키기 시작한 건 지난 1월부터입니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건 만남으로 급전을 마련하려는 가출 청소년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일당 중 한 명이 성매수남인 척 차량이나 숙박업소로 여성을 유인한 뒤 여러 명이 현장을 덮쳐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들은 14살에서 17살 여성 6명을 감금하고 252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보호비 명목으로 1,26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울산지법은 범행을 주도한 4명에게 징역 18년에서 15년을, 공범 8명에게는 징역 8년에서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죄 가담 정도가 낮은 1명에게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분별력이 떨어지는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 범죄라는 점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직적 성착취 범죄가 갖는 폐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이 더해지는 가운데 성매매 합숙소를 운영하며 성을 착취한 이번 범행에 대하여 엄벌에 처한 사례입니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배경조차 의심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도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숨진 공무원이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해경은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는 북한에서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했습니다. 일동 묵념. 경건했던 분위기는 잠시. 야당은 숨진 공무원이 배를 이탈한 시각을 몇 시간만 늦춰도 해류만으로 북한 해변으로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날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류에 따라서 북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해경청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정 시간에 2시를 근거로 해가지고 실종이 됐다. 자진 월북이 아닐 수 있다는 주장인데 해경은 여러 정황상 새벽 2, 3시쯤 배를 이탈한 게 맞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표류 예측 시뮬레이션 결과 특별한 노력이 없이는 북한 지역에 도달이 불가하다라고 밝혔고 그게 사실이죠. 그때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조류의 표류 예측 시스템의 분석에 가면은 좀 가기 힘들다. 해경은 특히 실종 공무원의 휴대전화가 스스로 꺼졌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실종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물에 빠져서 전원이 없어서 꺼진 상태와 일부러 전원을 오프한 부분은 통신사의 차이가 난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인위적인 힘으로 눌렸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청장은 몇 시간 뒤 전원을 인위적으로 끈 경우와 배터리가 없어 꺼진 경우 차이가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을 정정했습니다. 해경의 모호한 답변에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고 여당은 지나친 공세라고 맞섰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알지만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까?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아니 그러니까 수사 중에 있는데 이것도 얘기 못해요. 아니 어떻게 이것도 얘기 못해요?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명확히 규명되기를 바라지 않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사 중인 상황인데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북한군 감청에서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희생자가 북한군이 물어봤을 때 답변한 그 육성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희생자의 그 육성을 들을 수 있는 수단은 그 방법은 없잖아요. 예. 합참은 또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하는 영상은 없지만 시신을 태우는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 관측 영상은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준비했던 꿈이 좌절된 청년이 있는데요. 힘든 순간 그가 생각한 새로운 길은 다름 아닌 봉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일럿 이동진입니다. 15년 동안 꿈꿔온 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이동진 씨는 타국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에 꿈이 막힌 동진 씨. 메인 항공사 몇 군데 빼고는 줄줄이 부도가 났어요. 파일럿도 해고를 굉장히 많이 당하고요. 당장에는 2, 3년 동안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아쉬움이 큰데 한국에 돌아가기도 미국에 남기도 어려운 상황. 깊은 고민 끝에 다다른 생각은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엔젤 플라이트라고 환자 수송, 장기 수송 이렇게 의료 수송을 하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그 마스크랑 손소독제 이런 것들을 수송을 하더라고요. 이거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장학금과 다양한 일을 하며 번 돈으로 유학 생활을 했던 동진 씨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비행기 대여료와 차료비는 큰 부담이었는데요. 기적같이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도와주신다고 해서 또 도움받고 또 진행하고 이분들 아니었으면 또 어려웠을 거예요. 베테랑 조종사 윤지우 씨와 함께 미국에서 시작한 봉사. 시작합니다. 8월엔 서부와 중부 22개 주, 9월엔 동부 26개 주를 돌면서 혈액과 마스크를 수송했습니다. 2달여에 걸쳐 48개 주, 14,000km를 비행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새로운 지역에서 자꾸 돌아다닌다는 자체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컵밥 위주로 해서 먹다 보니까 몸이 점점 허약해지고 중독에도 걸리고 중간중간에 갑자기 GPS가 나간다거나 경고 메시지가 뜬다거나. 그럼에도 동진 씨는 모든 순간이 감동의 연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혈액을 수송하면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였는데요. 그 혈액 때문에 누군가는 또 생명을 얻었을 테니까 너무 감동적이었고 파일럿들과 함께 수송을 하였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위해서 함께하고 있구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봉사하고 싶다는 동진 씨. 코로나19로 막힌 길 앞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그리움 많죠. 우리 명자 길자 생각 많이 나고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큰엄마도 보고 싶고 오빠도 보고 싶고 언니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다. 명자야 길자야. 이산 가족인 가수 현미 씨가 가상현실로 평양의 고향집에 찾아간 모습입니다. 꿈에라도 고향 땅을 밟아보고 싶은 이산 가족들로선 이런 가상현실로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일 텐데요. 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더 간절할 겁니다. 하지만 이산 가족 상봉은 지난 2018년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100만 이산 가족 중 이미 절반 이상이 세상을 떠난 지금 이제 다른 방법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통일부를 담당하는 손명 기자가 그 대안들을 취재했습니다. 선생님 고향을 다 만들었어요. 어머, 그랬어요? 네. 나 또 울리려고? 나 벌써부터 눈물 나오려고 그러잖아. 1937년 평양에서 태어난 가수 현미 씨. 녹색 스튜디오 한가운데 기억 속 고향집이 나타나자 벅찬 마음에 목이 맵니다. 집에 오니까 떨리고 눈물이 막 나와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오빠도 보고 싶고 언니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다. 최대한 실제를 재현하기 위해 현미 씨의 기억에 대한 자료 고증도 거쳤습니다. 명자야 길자야 너희들도 다 잘 있지? 그것들 9살하고 6살에 헤어졌는데 70년이 지났네. 가상현실로 남아 북쪽의 고향을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고향 복원 프로젝트입니다. 현미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양민들도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북한 땅에 가볼 수 없지만 가상으로도 가볼 수 있도록. 하지만 대부분의 이산 가족들은 이조차도 경험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찾는 사람은 아버님 김형용. 개풍군 흥겨우면 684번지에서 만날 보고 싶어서 만날 울며 살았다. 너들도 잘 살았겠지. 만약에 못 만난다면 하늘나라 가서도 꼭 만나. 저마다 절절한 사연과 간절한 마음이 담긴 영상 편지들. 언젠간 전달될 거란 희망의 편지들은 2005년부터 2만 2천여 건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측에 전해진 건 2008년 20편뿐입니다. 짧은 사이에도 이제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준비가 완료됐다고 해서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북측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줘야만 가능한 부분. 처음으로 남북의 이산 가족이 만난 건 지난 1985년입니다. 마지막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8번의 상봉 행사가 있었는데 100만여 명의 이산 가족 중 3만 명만 가족을 만났습니다. 큰 행운이 필요한 일이지만 한 번의 만남으로 천륜의 그리움이 달래질 리 만무합니다. 만나고 나니까 오히려 아픔은 더 큰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는 이제 그때 이후에 가서 막 감각도 잃을 정도로 오랜 세월을 그게 한꺼번에 녹아내려 버리니까. 지난 2006년 상봉 당시 북한의 아버지는 가화 만사성이 적힌 족자를 유지처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북에 흩어져 있는 형제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를 도리가 없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부터 서해 피격 사건까지 남북 간 악재가 계속되면서 이제 자신의 아픔만을 내세우기도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한번 접촉을 해보겠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했지만은 거의 길이 없더라고요. 점점 희망이 멀어지는구나 생각을 했죠. 피격된 가족들 입장에서야 뭐 굉장히 아픔이잖아요. 하지만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다고 해서 가족을 향한 그리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산 가족 문제만큼은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정부 주도의 행사가 아닌 수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창구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 여행을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와 우리가 합의를 했습니다. 여행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을 좀 해달라. 남북 간에 활발하지 못할 때도 이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현실적 대안으로 화상상봉도 거론됩니다. 전국 13곳에 화상상봉장을 만들었고 평양 화상상봉장에 보낼 새로운 장비도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북측이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마냥 북한의 태도 변화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인도적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적극 호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치적인 문제와 결부되지 않은 상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적이 없었어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국제사회랑 협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6.25 이후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한 사람은 13만여 가족. 38선이 가족들의 만남을 가로막는 동안 절반 이상인 8만여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6일까지 추천해달라면서 야당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 문제로 국회 법사위는 공방 끝에 국정감사가 한때 중단되는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학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에게 건네는 이낙연 대표의 덕담부터 뼈가 실려 있었습니다. 연면을 뵈니까 우리 민주당은 몽땅 법사위원회에 가 계시는 것처럼 센 분들만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대표는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 석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으로 이달 26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때까지 야당이 추천하지 않으면 야당 대신 국회가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며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10월 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최소한의 입법 조치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또 야당을 탄압하는 기관을 만들려면 뭐하러 어렵게 공수처를 만들겠냐. 검찰을 권력의 사냥개로 만드는 게 더 쉽지 않냐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와의 통화에서 특별감찰관을 4년간 방치하고 있으면서 공수처만 압박하는 건 실망스럽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도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시행이 한 번도 안 된 법을 바꾸는 건 법치주의에 맞지 않고 법 자체의 위헌 논란도 벗어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을 시행하고 조직을 구성하기도 전에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이 실질적 법치주의에 맞습니까? 이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이라며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재차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이 항의에 나서면서 국정감사가 중단되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 중에 90%는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지나가지만 나머지 10%는 중증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 10%의 중증 사례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인데 그 해답이 면역 물질인 인터페론에 있다고 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 인터페론이 빨리 분비가 됐지만 증상이 심한 경우 인터페론이 늦게 분비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인터페론이 코로나 치료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동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2건이 확인된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온몸에 염증이 생기고 장기가 기능을 멈춰 죽을 수도 있는 이 병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아이들이 걸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연구진은 인터페론이라는 면역 물질이 관련됐을 거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인터페론은 항체는 아니지만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항체가 작동하도록 조기 경보를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다기관 염증 증후군에 걸리지 않은 아이들은 코로나 감염 초기에 인터페론이 분비된 반면 염증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은 인터페론이 늦게 분비돼 항체 대신 염증 유발 물질이 나왔다는 겁니다. 인터페론은 코로나19 자체의 증세와도 연관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These genetic disorders might be involved in some patients with severe COVID pneumonia. 연구 결과 코로나19에 걸렸어도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는 인터페론이 정상 분비된 반면 중증 환자의 14%는 인터페론 분비에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Most severe critically ill patients also had decreased interferon activity and downstream interferon gene transcription. 즉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인터페론만 제때 분비되면 무증상이거나 감기처럼 가볍게 앓고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바이러스 복제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증식이 느려지고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전 세계 제약사들은 최근 인터페론을 이용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해 이미 일부 약물은 개발 직전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코로나19 자체를 겨냥한 치료제도 필요하지만 인터페론 활성화처럼
면역 체계의 능력을 키워 중증 환자를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세기 발음이 되는 거는 리얼 기억, 리얼 미역. 부모들이 일본 시대에 끌려가서 사할린 러시아 거기서 노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2세지요. 거기에서 태어나서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고 러시아 말도 제대로 못했는 거예요. 러시아 학교 가서 러시아 말을 배웠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옛날부터 한국말을 알고 싶고 역사를 알고 싶고 알고 싶었습니다. Обижают, в детстве били. 우리 뿌리가 한국이다 알게 되고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어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한국어는 발음이 이렇게 말할 때 아름답고 착하게 들려요. 한국어 재밌죠. 처음에는 진짜 내 이름을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다니면 간판도 보고 재밌어요, 배울수록. 그래서 한글날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처음부터 한글날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 가, 갸, 날. 가, 갸, 날. 근데 우리 한국말은 예의를 갖추는 그런 말들도 많고 비유적인 말도 있고 다양하게 좋은 것 같아요. 한글은 온 국민이 온 나라 가서 온 세계가 다 통화할 정도로 좋은 글이고 본인이 마음만 먹은다면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정치적 참견 시점 김재영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국정감사 하다 말고 007 출두 작전. 네. 이게 오늘 국정감사에서 포착된 김홍걸 의원의 문자 메시지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가장 현안이 많은 곳이죠.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홍걸 의원이 국감 도중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직접 보시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김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건 지난번 MBC 기획취재팀이 보도한 재산신고 누락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 3채라고 신고했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10억 원대 아파트 분양권이 더 있었고요. 이것이 드러나면서 재산 허위 신고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요. 그 날짜가 임박한 모양이죠? 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타던 차도 바꾸고 출석 시간도 조정하고 국감보다는 국민의 눈을 피하려 꼼수를 부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고스란히 잡힌 겁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로 당에서도 출당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관련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지난달 18일 민주당이 긴급 최고위를 소집해 만장일치로 김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당 윤리위 심사도 거치지 않은 비상 징계였습니다. 김 의원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구설들이 좀 더 있죠. 네, 역시 재산 문제인데요. 당초 처분했다던 강남의 아파트 한 채가 실제로는 차남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또 이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한 번에 4억 원을 올려받은 게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또 친형인 김홍업 전 의원과는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이 남긴 노벨 평화상 기금과 동교동 사저 상속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민주평통이 보낸 국감 자료 열어보니네요. 네. 이게 오늘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한 피감기관이 제출한 황당한 자료 얘기죠. 네, 같은 외통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매우 심각한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보시죠. 그냥 2만 페이지를 다 줬어요. 니네가 알아서 찾아라는 뜻이겠죠. 꼼꼼히 자료를 찾다 보니까 영화, 게임 관련, 개인적인 취미 등등 업무와 관련 없는 다수의 파일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매우 심각한 내용도 있습니다. 제목을 좀 하기가 어려운데 몰카, 불법 음란물입니다. 공무원이 근무지에서 음란물을 보관하고 전송을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업무망하고 인터넷망이 분리된 상황에서 많은 질타를 지금 받았습니다. 굉장히 공분도 많고 그래서 일부 직원의 이탈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확한 경과를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나오신 김에 국민을 대상으로 좀 제대로 사과하세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민주평통 직원들의 공용 컴퓨터 이용 내역을 보고 받았어요. 네. 근데 그 안에 음란물을 주고받은 내용까지 그대로 담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음란물을 보고 주고받은 것은 당연히 문책 대상일 겁니다.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점이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자료 제출을 안 하거나 미뤄서 여러 가지 실랑이들이 벌써 상임위에서 생기고 있는데요. 자료 제출이라는 것이 사실 정부기관이 의원 개인에게 내놓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내놓는 일종의 숙제검사 같은 거거든요. 피감기관이 국정감사에 임하는 태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 처음으로 멀티 히트 경기를 펼쳤습니다. 팀도 뉴욕 양키스를 대파하고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타석에서 다나카의 초구를 제대로 받아쳤지만 우익수 저지의 호수비에 막힌 최지만. 5회 행운의 안타로 첫 출루에 성공한 최지만은 6회 투아웃에서 몸쪽 변화구를 잡아당겨 1타점 2루타를 기록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첫 멀티 히트이자 통산 6번째 안타로 선배 추신수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템파베이와 양키스의 승부는 홈런포에서 갈렸습니다. 템파베이는 8번 타자 키어마이어의 석점 홈런과 요즘 가장 뜨거운 아로자레나의 3경기 연속포 등 3방의 홈런을 쏘아 올렸습니다. 반면 양키스는 8회 스탠튼이 오늘도 홈런을 터뜨리며 포스트 시즌 5경기 연속 홈런 기록을 이어갔지만 더 이상 추격하지는 못했습니다. 1패 뒤 2연승을 거둔 템파베이는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So we're going to go in and go with everything that what we got to do everything we can to find a way to win. 최종 5차전까지 가면 양키스에서는 에이스 게릿 콜이 다시 나서는 만큼 끝내려는 템파베이와 원점으로 돌리려는 양키스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다저스는 샌디에이고에 2연승을 거두고 챔피언십 진출에 1승만을 남겼는데요. 배트 플립에 글러브 플립까지 등장하는 뜨거운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신경전에 불을 지핀 건 마차도였습니다. 샌디에이고가 석점 뒤진 6회 홈런을 직감하고 다소 거친 배트 플립을 선보였습니다. 공교롭게 커쇼가 다음 타자에게도 홈런을 내주고 흔들리면서 양팀의 감정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불씨는 곧바로 다음 이닝에 폭발했습니다. 역전 홈런이 될 수 있었던 타티스의 타구를 벨린저가 기가 막힌 수비로 잡아내자 위기를 넘긴 투수 그라테로레이 글러브에 이어 모자까지 내던지며 노골적으로 기쁨을 표출했습니다. And then this, I don't know what that is. Through his glove, through his hat, he's obviously fired up. Bat flip, glove flip. Wow. 앞서 다저스를 자극했던 마차도의 배트 플립에 보기 드문 글러브 플립으로 응수한 겁니다. 여기에 마차도를 향한 조롱 섞인 손키스까지. 마차도는 욕설을 섞어가며 폭발했고 다저스 벤치에서도 먼시와 무키 배츠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I just feel like, when he hit his home run, he threw the bat and this, that, and the other, and then when we take one away, we can celebrate too. 경기도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6대3으로 앞선 9회 마무리로 투입된 젠슨이 2점을 내준 데다 2사 만루에 역전 위기까지 몰렸던 다저스는
조 켈리가 간신히 승리를 지켜내면서 챔피언십 진출에 1승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명재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과 올림픽 대표팀 간의 스페셜 매치가 드디어 내일 저녁 열리는데요. 양보 없는 승부를 다짐하는 양팀 선수와 감독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즐거웠어요. 파주에서 훈련을 하고 싶었고 대표팀에 들어오고 싶었고요. (1월달) 챔피언십 끝나고 처음 소집이잖아요. 표정도 밝고 선수들도 좀 갈등이 많이 났나 봐요. 처음 뵌 자리여서 아직 서먹서먹해요. 저희가 3대 0으로 이기지 않을까. 아무리 슈팅을 해도 이번엔 뚫을 수 없다. 내가 다 막을 테니까 좋은 경기 하자. 골 넣어서 도차를 안 미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 대 선수로 만나는 거니까 막 나가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명의 선수를 벤투 감독이 가져가셨어요. 원두재, 이동준, 이동경 선수. 어떠셨어요? 얄미움만 많이 들었죠. 우리들의 핵심 요원이거든요. 비록 3명이 글로 갔지만 나머지 있는 선수들도 그 자리를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Aquilo que nós podemos fazer e que começamos desde ontem com os jogadores que estão à nossa disposição neste 태극마크에 자존심을 걸고 수준 높고 박진감 있는 경기. Puyo, Kiri, Kessimida. 파이팅! 미국 프로축구 리그 데뷔전에서 페널티킥을 놓쳐 굴욕을 당했던 이과인 선수가 오늘 멋진 프리킥으로 리그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서울 등 내륙 지방에서는 따스한 햇살에 바람결마저 상크름했습니다. 상크름하다, 선선한 정도를 뜻하는 순 우리말인데요. 한글날을 포함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서울 등 그 밖의 전국에서는 대체로 쾌청한 하늘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모레 아침과 낮 사이 제주와 동해안 지방에서는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또 남해와 동해안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 남부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부산 등 경상도 앞바다를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특보는 대부분 토요일까지 이어지겠지만 너울은 이보다 더 길게 지속되겠습니다. 보통의 파도와 달리 너울은 파도 주기가 더 길어서 위험합니다.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 북부 해상 쪽에 자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하늘 깨끗합니다.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는 태풍 차노미 북상 중인데요. 이로 인해 동해상을 중심으로 현재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경상도와 강원도는 내일 낮부터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2도, 대구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4도, 강릉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8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